새벽 CNN과 BBC가 동시에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캄보디아 경제 붕괴, 국제 금융망 마비. 단 몇 시간 만에 거대한 재벌이 무너지고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뜻밖의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한 나라의 결단이 세계 외신들의 헤드라인을 뒤덮었습니다. 외교가 아닌 정의로, 협상이 아닌 행동으로 대한민국은 스스로의 방식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은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 BBC와 로이터에서 25년간 일한 전쟁 기자입니다. 푸놈펜 호텔 로비에서 묘한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동남아를 여행하던 한국 청년들이 하나둘씩 연락이 끊기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처음엔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흔한 일이지 뭐. 이런 나라에서 작은 정부가 무슨 힘이 있겠어? 그런데 사흘이 지나자 제 생각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악이 도사리고 있었죠. 호텔 커피숍에서 웨이터가 커피를 따르다 말고 떨며 속삭였습니다. 기자님, 프린스 그룹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중국 자본 300억 달러 총리 군대. 모두 그들 편이에요. 한국 정부도 무력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1시간 후 바에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프린스 그룹 간부들이 한국인 사진을 보며 웃고 있었거든요. 쉬운 타겟들. 조용하고 정부는 약하고. 납치된 한국인들의 명단을 보며 건배하는 그들. 25년 기자 생활에서 느낀 가장 깊은 무력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타겟이 곧 폭풍이 될 거란 걸. 캄보디아. 40년 독재와 중국 자본이 결합해 만들어낸 검은 돈의 나라입니다. 시내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자님, 여기선 법이 없어요. 돈이 법이죠. 특히 프린스 그룹. 그들은 신입니다. 프린스 그룹. 이 나라 경제의 40%를 장악한 초법적 재벌이었습니다. 카지노, 금융, 부동산을 넘어 정치와 군대까지 장악한 거대 조직.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와 결탁해 300억 달러의 자본을 등에 업고 훈 만의 총리의 검은 돈을 관리하는 금고 역할을 하고 있었죠. 거리 곳곳에는 프린스 그룹의 황금빛 건물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카지노에서 쏟아져 나오는 네온사인, 밤마다 울려 퍼지는 음악, 그리고 그 앞을 지키는 무장 경비대.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호텔바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중국어와 크메르어가 섞인 대화가 들렸습니다. 프린스 그룹 간부들이었죠. 그들의 테이블 위엔 사진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젊은 한국인들의 얼굴이 찍힌 증명사진들. 한 간부가 사진을 집어들며 웃었습니다. 한국인들, 완벽한 타겟이야. 조용하고 정부는 약하고 항의도 못해. 그냥 돈만 내지. 다른 간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달에만 50명 넘게 들어왔어. 보이스피싱 수익이 월 20억 원은 나올 거야. 건강한 애들은 장기 브로커한테 넘겼어. 개당 5만 달러. 그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시리아에서 IS의 만행을, 아프간에서 탈레반의 처형을 취재했던 저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태연하게 인간을 상품 취급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경찰도 정부도 국제사회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 뒤엔 중국이 있었고 옆엔 훈 만의 총리가 있었고 앞엔 5천 명의 사병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현지 정보원을 만났습니다. 30년간 캄보디아 인권 문제를 다뤄온 NGO 활동가였죠. 그가 건넨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실종된 한국인의 수는 수십 명이 아니었습니다. 최소 1,000명. 그들은 푸놈펜 외곽에 있는 프린스 그룹 소유의 거대한 범죄 단지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기자님, 이건 단순한 인신매매가 아닙니다. 정보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국가 주도형 범죄예요. 프린스 그룹 회장 천지는 훈 만의 총리의 최측근입니다.
총리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중국 자본을 세탁하고 그 대가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죠. 경찰은 그들의 사병이고 군대는 눈을 감고 있어요. 한국 정부는 모르나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가 거부하고 있어요.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서죠. 그리고 솔직히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자본 300억 달러, 40년 독재 정권, 부패한 경찰과 군대. 그리고 이 모든 걸 장악한 프린스 그룹.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이 거대한 악의 제국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25년 기자 생활 동안 수많은 약소국의 비극을 봤습니다. 그들은 항상 무력했고, 항상 침묵했고, 항상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습니다. 72시간 후 제가 목격한 것은 제 모든 상식을 뒤집어 놓을 광경이었으니까요. 푸놈펜의 하늘을 가르는 C-130 수송기의 굉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정보원이 건넨 USB에는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이 담겨 있었습니다. 푸놈펜 외곽에 있는 프린스 그룹 소유의 12층짜리 건물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IT 센터였지만 그 안은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이 건물에만 최소 500명이 갇혀 있습니다. 시아누쿠빌, 포이페까지 합치면 1000명입니다. 최소 1000명의 한국인이 캄보디아 전역에 흩어져 감금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1000명이라는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16시간씩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어르신들을 속여서 돈을 받아내는 거죠. 만약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정보원이 서랍에서 사진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채찍에 맞아 찢어진 살갗, 뜨거운 쇠로 지져진 화상 자국, 손가락이 잘려나간 청년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공개 고문을 당합니다. 본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경찰은 뭘 하고 있습니까? 프린스 그룹이 매달 100만 달러씩 뇌물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히려 탈출자를 붙잡아서 다시 넘겨주고 현상금을 받아갑니다. 더 끔찍한 진실이 이어졌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중국 브로커들이 와서 장기를 사가는 겁니다. 신장, 간, 각막. 건강한 20대 남성 1명당 5만 달러를 받습니다. 프린스 그룹에게는 보이스피싱보다 더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죠. 25년 동안 전쟁터를 누볐지만 이렇게 조직적인 악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푸놈펜 외곽의 허름한 집에서 탈출에 성공한 26살 김민준이라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의 팔에는 아직도 채찍 자국이 생생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3개월을 갇혀 지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한국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경찰을 사칭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번은 제 옆 친구가 탈출을 시도했다가 붙잡혀왔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를 모아놓고 3시간 동안 공개 고문을 했습니다. 비명소리가 멈추지 않았고 그 친구는 다음 날 사라졌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결국 다 사라집니다.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데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는 알고 있습니까? 가족들이 매일 청와대와 외교부에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가 거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라는데 우리는 버려진 겁니다. 프린스 그룹은 너무 강하고 중국이 뒤에 있고 총리가 보호하고 있으니까요. 정보원이 마지막 폭탄을 던졌습니다. 프린스 그룹 회장 천지는 훈 만해 총리의 최측근입니다. 총리의 비자금 2조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가 주도하는 인신매매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외국 국민들을 볼모로 돈을 벌어들이는 범죄 조직을 보호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기사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1000명의 한국인이 지옥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세계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유엔도 미국도 영국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뒤에는 중국이 있었고 프린스 그룹은 너무 강했고 한국은 너무 작은 나라였으니까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후 푸놈펜 공항에 대한민국의 C-130 수송기가 강행 착륙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한국을 과소평가했는지를, 그리고 이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를.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푸놈펜 국제공항에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관제탑에서 갑자기 비상 연락이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C-130 수송기가 착륙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캄보디아 영공에 진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즉각 착륙 거부 명령을 내렸지만 C-130은 무시하고 그대로 활주로에 강행 착륙했습니다. 공항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무장 경찰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공항 2층 카페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5년 기자 생활 동안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상대국의 허가도 없이 군용기를 강행 착륙시킨다는 건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수송기의 문이 열리자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맨 앞에 선 여성은 대한민국 외교부 김진아 차관이었고 그 뒤를 한유진 영사가 따랐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그 뒤에 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검은색 전투복을 입은 약 30명의 남자들. 그들의 눈빛은 냉정했고 움직임은 정확했으며 온몸에서 살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단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공항 책임자가 황급히 달려와 항의했습니다. 이건 주권 침해입니다. 당장 돌아가십시오. 김진아 차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을 구출하러 왔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때 707 특수임무단 강태식 중령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공항 책임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외교적 해결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 1000명이 이 땅에서 고문당하고 장기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만약 캄보디아 정부가 계속 방해한다면. 강 중령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할 것입니다. 이건 경고가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공항 책임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필요하다면 캄보디아 정부와 전면전도 불사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황급히 한유진 영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사님,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BBC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는 정말로 무력을 사용할 계획입니까? 한유진 영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기자님, 외교는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전원 구출입니다.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프린스 그룹은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고 캄보디아 총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자님, 한유진 영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현실이 어떻든 우리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는 움직입니다. 그것이 약소국이든 강대국이든 상관없습니다. 중국이 뒤에 있든 총리가 보호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국민을 건드렸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날 저녁 한국 대표단은 캄보디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긴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저는 회담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회담이 끝나고 나온 캄보디아 장성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회담에서 강태식 중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평화적 해결을 원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국민 1000명 중 단 한 명이라도 다치거나 사라진다면 우리는 프린스 그룹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푸놈펜을 잿더미로 만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변했다. 더 이상 조용히 당하고만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세계와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는 707 특수임무단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진짜 전쟁은 총이 아니라 금융으로 시작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완벽하게 프린스 그룹을 무너뜨릴 것인지를 말입니다. 폭풍의 눈은 이미 프린스 그룹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이 푸놈펜에 도착한 지 48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호텔 로비에서 CNN 뉴스 속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며 긴급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 회장 천지를 국제 인신매매 및 대규모 자금 세탁 혐의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미국이 움직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영국 정부도 런던에 있는 프린스 그룹 소유의 부동산 17개 건물을 즉각 압류했으며 유럽연합도 천지 회장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자산 동결 및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사건이었는데 갑자기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이 동시에 움직인 겁니다. 저는 곧바로 한유진 영사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날 오후 대한민국 대표단 숙소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영사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한유진 영사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자님, 우리는 3개월 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국정원 사이버팀과 금융정보분석원이 프린스 그룹의 모든 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들이 미국 달러를 이용해 연간 5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세탁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미국에 넘긴 겁니까? 정확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한 한국인 인질 사건이 아니라 미국 금융 안보의 문제로 격상시켰습니다. 프린스 그룹이 미국 달러를 이용해 범죄 자금을 세탁하고 그 돈으로 마약 카르텔과 테러 조직에 자금을 대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군사력으로 위협한 게 아니라 전략적 정보로 미국을 움직인 겁니다. 영국은 어떻게 움직인 겁니까? 프린스 그룹이 런던에 있는 부동산 17채를 불법 자금으로 매입했다는 증거를 영국 정부에 제공했습니다. 영국은 자국 부동산 시장이 범죄 자금 세탁에 악용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받은 지 24시간 만에 압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프린스 그룹을 국제사회의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CNN이 또 다른 속보를 터뜨렸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프린스 그룹 회장 천지 소유의 비트코인 지갑을 추적해 21조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압류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압수 사건입니다. 21조 원. 프린스 그룹 전체 자산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유진 영사를 찾아갔습니다. 21조 원을 어떻게 찾아낸 겁니까? 국정원 사이버팀이 3개월 동안 천지 회장의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믿었지만 우리 팀은 블록체인의 모든 거래 기록을 분석해 그의 지갑 주소를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미국에 넘겼고 미국은 즉시 압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군요. 이건 전쟁입니다, 기자님. 한유진 영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프린스 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릴 겁니다. 그들이 우리 국민 1000명을 인질로 잡고 고문하고 장기를 빼앗았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단순히 인질을 구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악의 제국을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그날 저녁 푸놈펜 증권거래소에서 프린스 그룹의 주가가 90% 폭락했습니다. 프린스 은행 앞에는 예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경찰이 출동해 통제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프린스 그룹이 운영하던 카지노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고 수천 명의 직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나라 경제의 40%를 차지하던 거대 기업이 단 72시간 만에 좀비 기업으로 전락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동료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봐, 지금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믿을 수 있겠어? 한국이 방아쇠를 당기자. 미국과 영국이 동시에 대포를 쐈어.
이건 외교가 아니야. 이건 전쟁이야. 금융 전쟁이라고. 전화기 너머로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프린스 그룹은 어떻게 됐어? 무너지고 있어.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어.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푸놈펜의 밤하늘에는 프린스 그룹의 황금빛 건물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적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프린스 그룹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캄보디아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린스 그룹 붕괴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푸놈펜 시내 중심가에 나가봤습니다. 거리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프린스 은행 앞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자신들의 예금을 찾으려 했고 은행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경찰과 군인들이 출동해 진압봉을 들고 군중을 막아서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내 돈 돌려내. 평생 모은 돈이 다 들어있다고. 프린스 그룹 때문에 우리가 다 망했어. 프린스 그룹이 운영하던 카지노 12곳이 모두 문을 닫았고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8개가 중단되었으며 계열사 직원 2만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나라 경제의 40%를 차지하던 거대 기업이 완전히 마비된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일면 톱 기사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캄보디아 위기, 중국 자본 100억 달러 이상 철수. 한국의 프린스 그룹 공격을 목격한 중국 투자자들, 캄보디아를 위험 지역으로 재분류. 중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을 한국이 단 며칠 만에 무너뜨리는 것을 본 중국 투자자들이 겁을 먹은 겁니다. 한국이 프린스 그룹을 무너뜨렸다면 다음은 우리 기업일 수도 있다. 캄보디아 중앙은행 총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는 심각한 금융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프린스 그룹의 붕괴로 인한 직접적 피해액만 150억 달러에 달하며 중국 자본 철수로 인한 2차 피해까지 합치면 우리는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한유진 영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영사님, 캄보디아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의도한 결과입니까? 한유진 영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자님, 우리는 프린스 그룹만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프린스 그룹이 이 나라 경제에 너무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무너지자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무고한 캄보디아 국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건 훈 마네 총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프린스 그룹을 계속 보호하면서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국민 1000명을 돌려주고 경제를 살릴 것인지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유진 영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더니 잠시 대화를 나눈 후 미소를 지었습니다. 훈 마네 총리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협상을 원한다고 합니다. 협상이요? 네, 하지만 우리는 협상할 생각이 없습니다. 한유진 영사가 제게 작은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기자님, 이걸 들어보시겠습니까? 지난 3일 동안 훈 마네 총리가 우리 대사관에 걸어온 전화 내용입니다. 저는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훈 마네 총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첫 번째 통화 -3일 전. 한국은 지금 주권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철수하십시오. 두 번째 통화 -2일 전. 우리가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프린스 그룹에 대한 공격을 멈춘다면. 세 번째 통화 -1일 전. 제발. 이러다가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집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협상을 합시다. 네 번째 통화 오늘 아침. 한국인 전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프린스 그룹도 해체하겠습니다. 천지도 체포하겠습니다. 제발 더 이상 우리 경제를 공격하지 말아주십시오. 훈 마네 총리의 목소리는 점점 절박해지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외국 외교관에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년 독재 정권의 수장이 중국의 지원을 받는 강력한 지도자가 이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답은 무엇입니까? 한유진 영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1000명 전원이 무사히 대한민국 땅을 밟을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다치거나 사라진다면 프린스 그룹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정부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캄보디아 국영방송이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훈 마네 총리가 프린스 그룹 회장 천지를 긴급 체포했으며 프린스 그룹이 운영하던 모든 불법 시설을 폐쇄하고 한국인 인질 전원을 즉각 석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40년 독재 정권이 항복한 겁니다. 한국인 1000명의 목숨값 앞에서 한 나라의 경제가 무너졌고 최고 권력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강대국이란 무엇인가? 핵무기를 가진 나라인가? 항공모함을 띄우는 나라인가? 아니다. 진정한 강대국이란 자국민 한 사람을 위해 세계와 맞설 준비가 된 나라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런 나라를 목격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나라를. 72시간 후 푸놈펜 외곽의 프린스 그룹 시설에서 707 특수임무단의 구출 작전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폭풍의 마지막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훈 마네 총리가 항복을 선언한 다음 날 아시아 전역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방콕 포스트가 일면 톱 기사로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한국의 단호한 결단력, 아시아가 배워야 할 새로운 모델.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국민 1000명을 구하기 위해 한 나라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최고 권력자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군사력도 경제 제재도 아닌 전략적 정보와 금융 압박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21세기형 강대국의 모습입니다. 베트남의 주요 일간지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국민을 위해 세계와 맞설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진정한 강국이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 그들은 의지의 거인이었다. 저는 그날 오후 푸놈펜 시내 카페에서 현지 대학생들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사람들이 화를 내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무너뜨린 건 한국이 아니라 훈 마네와 프린스 그룹이야. 그들이 40년 동안 이 나라를 좀먹었고 외국인들을 납치해서 고문하고 장기를 빼앗으면서 돈을 벌었어. 한국은 그저 정의를 실현했을 뿐이야. 다른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는 한국이 부럽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해외에서 당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 그들은 자기 국민을 위해 한 나라와 전쟁도 불사했어.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이번 행동은 단순히 인질을 구출하는 것을 넘어서 아시아 전역에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의무다. 그날 저녁 푸놈펜 왕립대학교 앞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든 피켓에는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을 무너뜨린 한국에 감사한다. 훈 마네는 물러나라. 우리에게도 한국 같은 정부가 필요하다. 정의는 국경을 넘는다. 저는 시위대 한가운데로 들어가 한 남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한국이 캄보디아 경제를 무너뜨렸는데도 그들을 지지합니까? 학생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무너뜨린 건 부패한 정부와 프린스 그룹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40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해냈어요. 악을 응징하고 정의를 세운 겁니다. 저는 한국을 존경합니다.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려는 의지와 전략적 사고가 진정한 힘입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새로운 리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도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의 프린스 그룹 응징 작전은 외교 교과서를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군사력 투입 없이 금융과 정보를 무기로 적을 무너뜨렸고 미국과 영국이라는 강대국을 움직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스마트 파워입니다. 저는 그날 밤 한유진 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사님, 지금 아시아 전역이 한국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하셨습니까? 한유진 영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기자님, 우리는 칭송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국민을 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세계가 배운 게 있다면 그건 이런 것입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의 새로운 리더로 보입니다. 리더가 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다른 나라들에게 용기를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튿날 아침 푸놈펜 공항에는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캄보디아 학생들과 시민 수백 명이 모여 한국 국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대표단에게 박수를 보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정의는 국경이 없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군사력으로 적을 굴복시킨 게 아니라 정의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겁니다. 이것이 진짜 강대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707 특수임무단이 마침내 1000명의 한국인을 구출하러 출동할 예정이었습니다. 폭풍의 마지막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구출 작전 전날 밤 저는 707 특수임무단이 머물고 있는 숙소 근처에서 강태식 중령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혼자 밖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냉철하고 강인해 보이던 그의 얼굴에는 어딘가 쓸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중령님, 내일 작전을 앞두고 긴장되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중령은 저를 돌아보며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긴장이라기보다는 각오에 가깝습니다. 저에게 이번 작전은 단순한 임무가 아닙니다. 이건 5년 전 제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루는 일입니다. 약속이요? 강 중령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명의 청년이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 명은 젊은 시절의 강태식 중령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와 닮은 청년이었습니다. 제 동생 민석입니다. 5년 전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범죄 조직에 납치당했습니다. 강 중령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석이는 매일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살려줘. 여기서 나가고 싶어. 형이 군인이잖아. 제발 구해줘.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구출 작전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중국 정부가 거부했습니다. 주권 침해라며 한국 정부의 개입을 막았죠.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우리 정부도 조용히 협상만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만 흘러갔고 석 달 후 민석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강 중령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최정예 특수부대원이어도 나라가 움직이지 않으면 동생 한 명 구하지 못한다는 걸 말입니다. 그 무력함이, 그 분노가 저를 5년 동안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전에 자원하신 겁니까? 강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이 영정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그렇게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제가 직접 가서 그들을 구하겠다고. 내일 작전은 민석이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날입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많은 전투를 치르고 적들을 제압해온 냉철한 특수부대 중령이 눈물을 보이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령님, 이번 작전의 이름이 뭡니까? 작전명 심판의 날입니다. 강 중령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인지를 구출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1000명의 우리 국민을 볼모로 잡고 고문하고 장기를 빼앗은 그 악마 같은 조직을 완전히 파괴할 겁니다. 그들이 한국 국민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혹시 저항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항할 시간을 주지 않을 겁니다. 30초 안에 모든 것을 끝낼 겁니다. 강 중령이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5년 전 민석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죄책감이 저를 매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갑니다. 그리고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707 특수임무단 30명이 완전 무장을 하고 집결했습니다. 강태식 중령이 대원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출할 사람들은 3개월, 6개월, 어떤 이는 1년 넘게 지옥에서 고통받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죽음을 기다렸고 가족을 그리워했으며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구하러 올 거라는 희망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강 중령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도착하는 순간 그들의 지옥은 끝나고 구원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군인의 임무입니다. 출동, 충성. 30명의 대원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나라가 자국민을 향한 사랑을 그리고 악에 대한 응징을 실행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헬기가 이륙하며 새벽 하늘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프린스 그룹의 범죄 시설은 이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1000명의 한국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태식 중령은 5년 전 동생에게 한 약속을 지키러 가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23분 푸놈펜 외곽 프린스 그룹 범죄 시설. 12층 건물 안에 갇혀있던 한국인들은 그날도 어김없이 악몽 같은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프린스 그룹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간수들이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끝이야. 한국 놈들이 여길 찾아올 거야. 한 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증거를 없애야 해. 인질들을. 또 다른 간수가 마체테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건물 안의 한국인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3층 감금실에 갇혀있던 23살 여대생 이지원은 간수가 칼을 들고 다가오는 걸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끝까지 버티지 못해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건물 외벽이 거대한 폭발과 함께 터져나갔습니다. 먼지와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눈부신 섬광탄이 터졌습니다. 간수들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고 그 틈을 타 검은 전투복을 입은 사람들이 먼지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소총을 겨눈 707 특수임무단이었습니다. 타타타탕. 정확한 사격이 이어졌고 무장한 간수들이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저항할 틈도 없었습니다. 강태식 중령이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1층 확보, 2층 진입, 3층 확보, 인질 47명 안전, 4층 확보, 인질 52명 보호 중. 각 층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작전이 진행됐습니다. 707 대원들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건물 전체를 장악해 나갔습니다. 전투가 시작된 지 정확히 28초 만에 모든 간수들이 제압됐습니다. 강태식 중령이 3층 감금실 문을 차며 들어갔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이지원과 다른 한국인들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강 중령이 헬멧을 벗고 이지원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합니다. 이제 집에 갑니다. 그 순간 이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그 방에 있던 모든 한국인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오신 거예요? 네, 우리가 데리러 왔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강 중령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으로 가시죠. 건물 전체에서 비슷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6개월, 1년 동안 지옥에서 버텨온 한국인들이 707 대원들을 보며 울었고 대원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12층 옥상에서 탈출을 시도하던 프린스 그룹 간부 한 명이 강태식 중령과 마주쳤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명령을 따른 것뿐입니다. 강 중령이 그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3개월 동안 하루 16시간씩 강제 노동을 시키고 탈출하면 공개 고문을 하고 장기를 빼앗았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그 대가를 치를 차례입니다. 간부는 체포되어 끌려갔고 강중령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여기는 알파팀. 작전 완료. 인질 전원 무사 확보. 반복한다. 전원 무사 확보. 새벽 5시 51분. 작전 시작 28분 만에 1000명의 한국인 전원이 구출됐습니다. 푸놈펜 공항에는 이미 대한민국 공군 수송기 5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출된 한국인들이 하나둘씩 수송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원이 수송기 계단을 오르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태식 중령이 거수 경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5년 기자 생활 동안 수많은 구출 작전을 취재했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완벽한 작전,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는 구출, 그리고 무엇보다 한 나라가 자국민을 향해 보여준 절대적인 의지.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초강대국이란 무엇인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초강대국이란 핵무기나 항공모함의 숫자로 정의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초강대국이란 자국민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세계와 전쟁을 불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외교로 싸웠고 금융으로 적을 무너뜨렸으며 마지막엔 군인들을 보내 국민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확신합니다. 21세기 진정한 초강대국의 이름은 단 하나,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수송기가 하나둘씩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1000명의 한국인을 태운 수송기들이 푸놈펜의 하늘을 가르며 서울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강태식 중령이 주머니에서 동생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서가, 형이 약속 지켰어. 이번엔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았어. 그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폭풍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그들의 국민을 향한 사랑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상 행복한 감동 사연을 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